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희망이 없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성공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신년이라고 시작하죠. 붉은 원숭이, 붉은 원숭이는 오행으로 동쪽을 뜻한다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 동쪽의 원숭이다. 그러면 전문가도 또 선수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자.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주역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주택 임대 관리 시장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017년에 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 초과로 주택 시장,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침체를 예견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작년 주택 거래량이 2014년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상향을 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많지만 이거는 중고주택, 재고주택의 거래보다는 단타 위주의 분양 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 물건은 무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100만 건에서 120만 건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약 50% 이상 분양 물량이 상향했다는 겁니다. 거래 건수는 100에서 120만 건이지만은 분양 물로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50%나 늘어났다. 이게 입주하는 2017년 이후에는 공급 초과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심리 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 2016년 올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이제 심리적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2017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당연히 뒷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안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에는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버블 붕괴 1990년 이후에 주택 임대 관리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투자에서 관리로 자산의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꿔지고 있다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에서도 주택법의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이 법이 작년 12월 29일 날 실시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 전국적 시장을 부동산과 주택 시장을 성숙화된 시장으로 봅니다. 그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화 시장에서 주거 문제와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과
주택 임대 관리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성숙화 시장이라고 봅니다. 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서 100, 110까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택 시장은 회복 시장이냐, 성장 시장이냐, 이미 성숙돼서 언제 꺾여질 것인가, 성숙 시장이냐, 대부분 성숙 시장으로 봅니다. 이런 성숙 시장에서는 나타나는 큰 트렌드가 이제는 투자보다는 관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소유의식이 약화가 됐다. 그 다음에 거주 중심의 주거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 수요가 2010년, 2014년, 2015년 매년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유의식이 약화됐다. 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느 지역은 90% 이상 육박하기도 합니다. 평균 70% 뇌를 유지하고 있지만 90% 된 지역이 있습니다. 20원, 30원만, 100원짜리 아파트를 20원, 3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안 삽니다. 왜? 미래의 부동산 투자, 원본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내가 투자한 원본 가치를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불안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숙 시장에서는 소유의식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현금 선호 사상의 증가다. 현금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종종 듣죠. 기업들이 돈은 많은데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투자를 안 한다. 설비 투자를 안 한다. 확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현금 선호 사상. 현금을 이렇게 실탄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중에 가계부채도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시중에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갈 길 잃은 수많은 현금 자산들이 갈 길을 모르고 있다. 주식시장 안 돼. 부동산 시장 안 돼. 이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간접 투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투자 일임업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펀드,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대부업의 변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그렇죠. 유동자금들, 현금성 자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유의식이 약화돼서 현금 선호 사상이 강하다. 그래서 전세값이 막 오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주 중심입니다. 이제는 소유 중심이 아니에요. 거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쉽게 들어가서 편한 곳, 직장 아니면 잠깐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좋은 곳 이렇게 거주자 중심의 주거 소비가 주거 투자가 아니라 주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임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근데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지만은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임대 관리할 거냐? 임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직접 할 거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월세 나오는 그게 여러분들 다 꿈이잖아요. 로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포 놓고 점포주택이 인기 있는 점포 놓고 내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나의 어떤 공간도 마련해 놓고 이런 로망을 갖고 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업을 좀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인은 거기 안 산다고 합니다. 왜? 클레임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뭐 12시에도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그 소비자 임차인하고 주인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철칙이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그 관리 직원들 있잖아요. 나이 지긋히 드신 분들, 이 관리하시는 관리 사무소의 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인보다도 더 엄격하잖아요. 이와 같이 대부분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오피스 상가의 관리인들, 뭐 그냥 관리인 그러잖아요. 관리인. 그래서 이 관리인들이 거의 다가 다 있습니다. 뭐 주인이 집을 세 채, 오피스를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세 채의 관리인 한 명 놓고, 이 관리인들이 임대료 문제라든가 임대료 징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오피스 시장. 그런데 이제 죽어도 주택도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임대관리협회장, 주택임대관리협회장님도 협회도 인가를 국토부가 받았고, 이와 같이 모든 시스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은 주인이 임대인 역할을 관리인 역할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미 오피스에서는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안 만난다. 거기에는 전부 다 관리인을 둔다. 이 현상이 바로 주택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택에도 주인이 임차인 만나니까 시설 12시에 뭘 고쳐라, 임대료 준다 안 준다, 그때 화재, 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설 제대로 유지하는 거, 이거 복잡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장이야말로 필수적이다. 그런데 주택임대관리업 특별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100호,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200호를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등록 기준이잖아요. 자본금 요건도 2억의 전문가 2사람, 자기관리는 2억의 2사람,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1억의 1사람. 근데 200호를 관리야 위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0호 관리를 하는 분이 많습니까? 물론 300호 하고 여기서 강의하시는 우리 노경환 우리 강사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1000호도 1000가구도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200호 이상을 관리를 해야만 그 회사 등록을,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를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불법이에요. 유사명칭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행정벌을 세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역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점,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 규모 이익의 생겨서 그 200호 이상을 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업무 영역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에 보면은 리츠라든가 펀드가 오피스에는 많이 투자를 하죠. 창고 이런 데는 투자를 합니다. 리테일 같은 데 투자를 해요. 그러나 주택, 임대주택이라든가 이 주택에는 펀드나 리츠가 강제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아니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온 줄 아세요? 임대관리회사가 없는 거야.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책임지고 임대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말고 임대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PM이라고 그러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 PM, 알아서 PM 해줄 회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금들이 우리 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규모적으로 크지도 않고 항상 고만고만했는데 이제 드디어 성숙화 시장 2015년 12월 이후 2016년 1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숙화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서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의 기점에 서 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관리는 100호, 위탁관리는 200호 이상해야 된다. 자본금과 인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회 중심 아니면 지역장 책임자 중심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사업의 기회는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주택 거래 및 유통이 적체되어 있다. 얼마나 적체가 되어 있으면 요즘도 여러분들 강남이나 뭐 부산이나 대전에 가보면은 건물에 주인 직접, 주인 직 임대 이렇게 그러니까 워킹 손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업에서도 워킹 손님을 잘 받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SNS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을 유입을 시키는데 워킹 손님만 받다가 굶어 죽기 딱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발전한 시설 관리라든가 빌딩 관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오피스 빌딩에서도 이제는요, 여러분들 거래와 유통의 선진화가 안 돼 있어요. 건물에 보면은 임대, 주인, 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워킹 손님을 받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중개 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워킹 손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웹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쉽게 다운받고 말이에요. 뭐 저렴한 비용으로 다운받게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다양한 접촉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 또 여러분 관리 회사에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적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그런 그 협회의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회 같이 대학교 중심에도 유통 거래망이 있는데 이거 다 쓰지 않잖아요. 네이버, 직방, 다방, 콜방. 여러분 직방은 외국계 회사가 뭐 350억인가 수백억을 펀딩을 해줬다는 겁니다.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이 여기에다가 실거래가 2천만 건을 제공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FTA로 중개업이라든가 유통업이 개방이 되면은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워킹 손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개 유통 기능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춰야 된다. 직방 여러분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중개거래 그다음에 주택 임대관리 이게 완전 시장이 잠식되어 수 있습니다. 왜? 직거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주택거래와 유통의 적체를 막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중개거래 전자계약서 도입에 대한 시범구 우리들끼리 하지 않으면 왜 정부나 외부 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능들을 다 잠식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에 죽으라고 일하시고 네이버에 순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수백억을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 유통 기능의 중요성 측면에 맞춰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유통 구조에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또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고주택 노후화와 가치 하락. 여러분들 신규 주택을 2014년, 15년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공급이 적죠. 40만 호, 50만 연간 공급량을 4, 50만 원씩 공급량을 했습니다. 적정이 뭐 30에서 35만인데 엄청나게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급량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2015년에 주택 공급량이 47만, 2016년 올해는 43만, 2017년에는 50만 준공 예정 물량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40만, 50만 호, 35만, 40만 전후로 공급돼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주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고주택은 공급 적체입니다. 수요도 공급도 유통의 적체죠. 그리고 뭐냐면 베이비 부모,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다운사이징을 해서 팔고 나가셔야 되는데 못 파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 가치가 하락되고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설관리, 리모델링,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핵심 사업이 뭡니까? 주택임대관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설관리만 가지고 여러분들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FM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여러분들 회사 주택임대관리회사의 매출 구조를 관리 수수료만 가지고 다 맞추겠다. 여러분들 꿈 깨세요. 여러분들 호텔을 보면 호텔이 첨단 업종이고 앞서가는 업종이잖아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호텔도 호텔의 주 메뉴인 객실 판매가 40%, 50%뿐이 아니라 40에서 45%입니다.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컨벤션, 식음료 이런 부분이 매출을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임대관리업 또 여기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중개 보수만 가지고 그 회사의 사무소의 매출 구조를 100% 맞추겠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 딱 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업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업역 확대 협회가 해준다, 정부가 해준다? 아니에요. 못 해주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매매업을 허용시키려고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 회사로 육성시켜서 대출 알선 모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인보험이나 물보험처럼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택임대관리업을 통해서 관련 업무의 수수료,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거, 권리금 컨설팅 이런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매출 수익을 중개 보수 40, 50%, 나머지 40, 50%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100%의 매출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 같은 데 있죠. 스타복스인지 박스인지. 자 보십시오. 그 커피숍에서 매출을 커피 팔아서 매출이 100%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커피는 40, 50%일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팀벌리라든가 여러분들 보온병, 사이드 메뉴 있잖아요. 케이크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만든 상품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스타벅스 커피점의 매출 구조를 100% 맞추지 커피만 팔아서 매출 구조 100% 안 됩니다. 자, 주택임대 관리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신 여러분들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주택이 노후화되고 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신규 주택이 없는 베이비 부모들이 살고 있는 중고 노후화된 재건축 재개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오직 했으면은 서울시에서 공과주택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 관리하는 겁니다. 임대 관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일 낮은 수준이 FM이고 그다음에 PM이고 AM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중고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안 하니까 또 기존 도심이니까 직주 근접이 되잖아요. 직장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이곳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LH나 SH공사에서는 그런 주택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해가지고 건설 말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하잖아요. 건설 임대주택도 사업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건설 말고도. 이게 중고주택 노후화와 가치 하락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그러죠.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주거재생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게 임대사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근린재생, 그 다음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리나라 2군데 지정되어 있어요. 경제기반형 부산하고 청주. 그 다음에 경제기반 말고 근린기반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는 그런 근린생활 기반형 도시재생 특별 선도지역을 정부가 전국 각 지역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임대주택 할 수 있는 사업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훌륭한 팁입니다.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함께하고 있는 이 협회 사이트에 와서 들어오셔서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확장한다면, 사업을 오픈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선점하는 자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숙화 시장에서의 우리 주택 임대 관리업의 어떤 블루오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밸류체인의 후방 분야, 전반부 분야가 있고 후방 분야가 있는데 기업이 주택 사업을 점점 손을 떼려고 그러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이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이제 신도시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 시공사들이 주택 부분을 자꾸 축소하잖아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전체 세계 경제가 뉴 노멀에 의해서 저정장 저소비잖아요. 그래서 건설 부분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 부분의 핵심 부분이 주택 사업 부분인데 이 주택 사업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될, 성숙 사회에서 신경 쓰고 핵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전방이 아니고 후방 부분이래요. 여기에 임대와 관리업이 있습니다. 이 임대는 주택 관리 임대업, 주택 임대 관리업, 임대하고 관리업. 이게 우리가 2015년 12월 29일 날 시행을 해서 2016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있냐면 시행, 시공, 분양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하시는 시공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쪽으로 넘어 후방부반으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유통,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유통 부분 여기도 있습니다. 유통. 그러나 이 유통은 뭐예요? 적체가 돼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해서 정부가 전자거래라든가 아니면 유통이 적체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직방이나 이런 데다가 정부채 투자기관이 출자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 뒷부분이 상당히 크실 것이다. 여기에 리모델링, 리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활 서비스 부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이 뒤에 있는 5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일본의 주택임대관리업 회사들의 사업 영역은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화 시장인 우리나라의 2016년 이후의 주거 유형, 주택 시장, 주거 유형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는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집합주택, 공유주택. 여러분 땅콩주택이라고 들어봤죠? 이거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회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준주택이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택임대관리업은 준주택도 포함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거 포함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아니고 일반 오피스. 여러분들 뭐 빌딩 경영이다, 빌딩 경영 관리 그쪽이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이쪽도 따로 있잖아요. 그 나머지 영역, 이 집합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여러분들 땅콩주택 있죠. 대지는 한 필지입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공유로 여러분들 소유권에는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공동 소유에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공유, 총유, 합유, 종중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부부 공유라든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공유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하나를 같이 사는 거야. 하고 주택은 A 내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한 땅의 오른쪽에는 자녀분들이 살고 그래서 주택은 각각 살고 땅은 하나고 이게 집합주택, 땅콩주택이잖아요. 이게 모은 것이 땅콩마을, 땅콩주택, 땅콩마을, 땅콩빌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땅에다가 A는 부모님이 건축을 해서 살고 B는 자녀분이 살았는데 그 3층이나 4층에다가 어떻게 해요? 키친룸을 만들어, 키친룸.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바쁜 자제분들이라든가 너 잠자고 3층이나 4층으로 올라 키친룸으로 와서 밥 먹고 가. 그 부모님들도 올라가서 자녀분들 식사들. 그래서 3층, 4층에 오버브리지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용적률, 건폐율 봤을 때 용적률에는 속하지만 건폐율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바닥 면적이니까. 이와 같이 집합주택, 공유주택 등이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지나 수도권 지역 내 전원주택 단지의 비용을 줄이면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멀티 헤비테이션, 다양한 헤비테이션, 다양한 유형의 헤비테이션, 멀티 헤비테이션.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멀티 헤비테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 멀티 헤비테이션은 미국에서 이미 썼던 건데요. 가벼운 주택,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가벼운 주택을 부모님하고 살고 주말에는 내 전원주택, 내가 정말 취향에 맞는 주택, 마당 있는 주택을 살고 아니면 서울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볍게 살고 주말에 부모님과 아니면 자녀들이 전체 모일 수 있는 단독 전원주택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주택을 마련해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일하기 위해서 직장 주변에다가 원룸 이런 거, 투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놓고 이게 여러분들 임대주택의 시장이에요. 이게 관리 시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그 다음에 5일 근무니까 전체가 모여 살 수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그러면 평소에 비워놓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택 임대 관리업의 영역이 늘어날 수 있는 주거의 유행 트렌드가
멀티 해비테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블록형 단지나 이런 점포주택 가격 같은 것이 여러분들 뭐 SH공이나 LH공에서 점포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경쟁률이 높잖아요. 이주자 택지, 이택지도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전원주택용, 전철역하고 가까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 가격은 상승할 가격이 크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소유보다는 사용, 거주 중심의 사용, 이게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사용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만 멀티 해비테이션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주택 임대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임대의 중요성이 크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정부 정책은 맞춤 정책이라잖아요.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산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이런 그다음에 생애 최초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택 정책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을 알 필요가 있겠다. 뭐 여기에 맞춰 중고주택 노후화가 같이 하락이 되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관리하지 않고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도시재생 특별법. 그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도 지역, 경제 기반형, 근린 생활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뭔가 불쏘시개를 피워놔야 되니까 그런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업의 흐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을 알아보고 부동산 정책은 여기에 맞춰서 뒷북친다. 그러면요 정책이 너무나 앞서갈 수는 없죠. 뭐 여러분들은 뭐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뒷북 정책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정책이 앞서갈 수 어느 부분은 앞서 육성하는 측면에서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양한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불고 정부는 잘하도록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런 북 치는 거 있죠. 북을 쳐줘야 됩니다. 그 북 친다. 북을 돋아준다. 그래서 때로는 정책이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뒷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돋아주는 거, 힘을 돋아주는 거.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맞춰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요거는 일본의 경우입니다.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 일본의 종합부동산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1조 4천억 엔이니까 14조 원 정도를 부동산 회사가 수익을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공사 있고 시행사 요즘은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업법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 전문가를 디벨로퍼를 부동산 개발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공사, 디벨로퍼, 그다음에 뭐 분양하는 이런 분양사, 그다음에 관리업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만 계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한국자산신탁 뭐 이런 문 회장님께서 뭐 상당히 신화라고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종합부동산 회사라고 가기 위해서 최근에 이 자산운용회사는 AM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주택 임대 관리보다도 조금 앞단에 있는 겁니다. 시설 관리 아니면 재산 관리, 임대차 관리 앞에 매입 매각 운용하는 관리, 운용까지 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종합부동산 회사로
발돋움하겠다. 아주 시대적 흐름을 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합으로 가고 있는데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하셔서 여러분들 중개 보수 받아서 매출액 다 올리겠다. No. 우리 지금 시공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주택임대 관리업 하시는 분 200호 이상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명칭 못 씁니다. 주택임대 관리.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200호 이상이 돼야만 그 명칭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회가 그런 거 지점으로 만들어주면 협회 지점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본의 회사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발 부분, 디벨로퍼 부분이 있고요. 건설, 시공, 현대건설, 대우건설, 시공 부분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주거 서비스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타 부분, 뭐 원예 회사, 뭐 리조트 이런 것이 있고요. 주거 서비스 부분이 미쓰이 부동산에서 엄청난 그 포션입니다. 서비스 부분이 종합부동산 회사에 큽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숙시장에서 물론 혁신도시라든가 뭐 지방에 따라서 시장이 성숙이 아니고 이제 회복시장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회복, 그 다음에 성장시장, 그 다음에 성숙시장, 그 다음에 후퇴시장, 침체시장.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국면이 다르잖아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든가 고유의 뭐 개별성이라든가 부중성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지역성을. 이 지역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회복돼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도 있고 꼬꾸라지는 시장, 이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여러분들 쇠퇴 지역, 여러분들 쇠퇴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요, 딱 전국에 뭐 145개 지역인가 이렇게 쇠퇴 지역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후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성숙화 시장이라고 봤을 때 주택 보급률이 90에서 100% 이상이 됐을 때 시장의 트렌드는 뭐 시공한다든가 시행한다든가 분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후방 분야가 사업의 핵심 분야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부분 뭐냐면 요것도 이 부분이 임대 관리, 중개, 서비스 이 부분이 엄청나게 회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매출을 보실까?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썼던 일부분이기 때문에 중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관리 보십시오. 이 관리 부분인데요. 2009년에 미쓰이 부동산이 여러분들 2010년이 1조 4천억에 14조 억 원에서 중개가 여러분들 620 이 정도인데 관리는 훨씬 넘습니다. 관리는 이런 원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관리로 나오는 돈이 1조로 관리로. 중개는 뭐 6천억 정도뿐이 안 되고요. 뭐 이와 같이 엄청 뭐 분양도 이제 상당히 크고요. 여러분들 임대도 크고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합치면 여러분 뭡니까? 6조 4천억 원. 이 매출에 무려 약 40~50%를 40에서 50%를 임대 관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임대 관리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히 큰 회사인데 네오팔레스, 다이와, 대화 리빙에서는 관리 서비스, 생활 편의 서비스, 주거 서비스, 기타 서비스 이와 같이 주거 서비스 부분이 엄청난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4시간 안심보험 이거를 여러분들 임대사업자가 뭐 일반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임대 관리업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직접 할 것 같아요? 주인이? 전부 다 관리인을 두듯이 24시간 관리인을 두잖아요. 관리인이 완장차니까 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개업 공인중개사, 선비,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협회에서 여러분들 자산관리사 이렇게 자격을 주잖아요. 사자는 선비잖아요. 선비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비스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부분이 24시간 안심보험, 이거는 우리 주택임대관리업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용 부분에 대한 도난 화재, 공용은 물론이요, 공용, 기타 공용, 그 다음에 전체 공용, 주거 공용, 이렇게 공용도 있지만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비, 무료 인테리어 시공, 여러분들 보험 관련, 인보험, 물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은요, 죄송합니다만 중개보수보다도 3배 정도 수수료가 많대요. 여러분들 화재보험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고객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200호 이상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화재 도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본이 200, 위탁 관리는 200호니까. 여러분들이 200회 여러분들 화재보험이나 인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수입입니다. 최고 수입. 뭐 이사 청소, 가사 도우미, 도시락, 유아용, 렌탈, 의료 상담. 여러분들 뭐 의사들 넘쳐나시고 한의사들 넘쳐 많잖아요. 엄청난 원격이, 요즘 뭐 원격을 의료 선진화 때문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일부는 했습니다. 삼성 모 병원을. 그러니까 막 특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뭐 화답으로 삼성이 아무튼 그렇지만 원격 진료를 가능하도록 요즘은 여러분들 IoT, 3월 인터넷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들에게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체킹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고객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원격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 회사나 이 회사하고 연결된 병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고객님 아프십니다. 실손보험으로 그냥 공짜로 가십시오. 여러분 실손보험에서는 뭐 한의원의 보약도 공짜라면서요. 이런 전반적인 의료 상담 서비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다이와 리뱅에서는 택배, 휠체어 대여 이사, 그다음에 반려동물. 여러분들 내가 반려동물이 요즘에 싱글 하시는 싱글이 뭐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싱글. 여러분들 그 부티크 싱글. 뭐 싱글로 살지만 부티크하게 산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반려동물을 가지고 갈 수 없었잖아요. 제한 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임대 관리하는 상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재임대, 뭐 전전세를 하든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호텔, 반려동물 호텔을 만들어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반려동물 하루에 뭐 3만 원, 5만 원. 제가 모처럼 보는 TV가 뭐 우리 MBN에서 하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최고의 뭐 특종 아니면 뭐 비밀을 전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 뭐 이 프로그램을 다 써야 설명해도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반려동물 호텔 사업해 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사람 들어봤죠. 그래서 상가를 하나 얻는 거예요. 상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 관련 학과 인턴으로 취업을 알바로 취업시켜 가지고 반려동물 호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임대료 여러분들 50만 원 주고 얻는 것이 500만 원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200개인데 그중에서 50명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 체킹해 주는 거야. 체킹. 반려동물 어디 갈 때 우리 호텔에 반려동물 호텔에서 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CCTV 연결해서 언제든지 보도록 이 어플이 아마 우리 그 자산관리 정말 훌륭하신 우리 김민수 회장님 이 협회에서도 뭐 그런 사이트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셨는지 할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할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뭐냐, 반려동물 볼 수 있도록 그 어플 설치하면 어디를 가시든지 내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이 서비스,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통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회사,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말이야,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융합도 하는데,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도 있듯이 빅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 회사가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나 그거 전공하고 안 맞아, 나 못해. 그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10호에서도 이거 주택임대관리업을 정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준주택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유지 보수 계량, 이 부분은 시설관리입니다. 패실리티, FM이고요.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 임차인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임차인 관리는 사람 관리도 하고 사물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IoT처럼. 그런 거를 임대 관리, 이런 재산 관리, PM. 이 다음이 Asset Management, AM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산 운용사들의 사업 영역이거든요. AM 회사.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고,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하도록 주택임대 관리업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근 1시간 이상, 1시간 10분, 뭐 이렇게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주택임대 관리업 시장, 그 다음에 주거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